오후 4시의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SNS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SNS 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 저희 시작되기 직전에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먼저 사과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특히나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감쌌었는데 함께 비를 맞아 주었던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계속 오늘 대통령실이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하겠다. 24일까지 재송부 하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이 23일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결국 고민 끝에 자진 사퇴하겠다,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까지 그 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했는데 그 전인, 그러니까 하루 전인 오늘 결국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들도 사실은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은 안 된다라는 칼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진 사퇴와 관련된 글이 올랐고요. 아마도 이것은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각 단체들이 일제히 차례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았을까. 예를 들자면 참여연대는 일찍이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민노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각종 여성단체도 잇따라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렇게 반대 의사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고심이 깊은 끝에 끝내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 국회 보좌진은 일반 직장하고는 달라. 식구 개념이야. 공사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강 후보자 갑질을 옹호한다.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오늘 전 언론들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게 아니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 식구니까 그렇게 감싸는 거 아니냐. 본인도 나중에 혹시 갑질 논란 불거지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강 후보자는 그렇게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쏟아졌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오늘은 강 후보자가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강 후보자 스스로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근데 보면은 SNS 글 중에 가장 상단에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인연이 있어요.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2021년 대선에 도전할 때도 캠프에서 깊은 그 인연을 맺었고 저렇게 대변인 시절에는 단식 투쟁 중이었죠. 입을 덮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때 유발 하라리랑 이제 대담을 좀 이렇게 성사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열심히 도왔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던 이진수 교육부 총리, 그러니까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 지명 철회는 했지만 결국은 그 강선우 후보자는 믿어주고 기다렸잖아요. 하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더 키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사례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가운데는 처음 낙마 사례예요. 현역 불패가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중에. 자, 그러면 민주당이 어쨌든 엄호 분위기였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된 배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언론 보도나 친여 진영 단체들의 비판이 컸고요. 아마도 지금 이종근 평론가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박찬대
뭐 그 지금 당대표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를 좀 감싸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박찬대 예비 후보까지 직전에 정말 가슴 아프지만은 잦은 사퇴하는 게 네.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의원들끼리도 이제 더 이상 감쌀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얘기가 됐고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사퇴 의견이 나오기 직전에 또 속보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찬대 의원이 직접 나서서 사퇴해라 이런 결단을 좀 촉구하라는 글을 올렸기 때문인데, 아니 역시 뭐 친명 핵심인 박찬대 의원까지 나서서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에 이번 결단이 좀 더 공고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박찬대 후보자의 예. 지금 그 지적이 사실은 뼈 아팠을 겁니다. 만약에 박찬대 후보자가 이 상황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일부 여론조사 오늘 발표됐는데 굉장히 많은 그 국민들의 어떤 뜻이 이건 안 됩니다라는 쪽으로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후보자 같은 경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고언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주요한 마지막 변곡점이 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아니면 혹시 박찬대 후보자도 이 사실 이런 기류를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또 결심하게 된 어떤 동기가 아니냐. 두 가지 다 어쨌든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 지금 발언이 계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논란의 핵심은 갑질 의혹이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사내 변호사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어떤 우위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네. 이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상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방관한 사업주 역시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측의 인사들의 해명 같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어 보입니다.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좀 다르다. 식구 같은 관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정말 식구처럼 대했는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너무 가해자 측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식구라고 생각을 했다면 더 아껴주고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야만 함에도 식구 같은 관계니까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일도 해줄 수 있는 관계였어라는 해명은 법적으로 보아도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해명이라고 보이고요. 네. 결국 자진 사퇴까지 온 건 계속해서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이에 대한 해명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 부분을 반영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남희 기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앞서서 문제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낙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좀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재점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일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저 들어오기 직전에 예. 강유정 대변인 기자들하고의 질의응답 문제 이뤄질 때도 보면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사과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예.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비서관들도 과거에 막말했던 혹은 완전 그 저서에 나왔던 예.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강준욱 비서관도 사퇴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증 부실 관련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바로 현역 의원 불패라는 신화를 깨고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이것도 더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처음이라는 게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상 처음인 거고요. 예. 특별히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인수위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의원들을 임명한다는 거는 뭔가 돌파력도 있고 뭔가 일을 해본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보통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 인사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좀 봐주거나 혹은 조금 이제까지는 무리 없이 임명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이게 또 새로운 경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 충돌, 또 의원 갑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면서 결국은 현역 의원 중에서 장관에서 처음으로 낙마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자, 이종걸 평론가. 네네.
앞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 철회라는 카드를 택했고 이제 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네네. 자, 두 후보자 간의 이 방식의 차이는 왜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면을 세워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는 교육자잖아요. 그런데 일단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했을 때 그때 지명 철회 쪽으로 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지명 철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더 엄하게 이렇게 그 표현을 해서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한 것은 강선우 후보자가 현역 의원입니다. 후보자는 되지 못하고 또 장관은 되지 못하더라도 일단 남은 3년 동안의 임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임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명 철회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자진 사퇴로 가면 자신이 어쨌든 책임지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선에서 그칠 수 있으므로 이 강선우 후보자의 앞으로의 어떤 정계 내에서의 움직임 또는 앞날을 위해서 자진 사퇴 정도로 뭐 이렇게 마무리 짓자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어쨌든 역사상 첫 사례를 택해야 할 만큼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는 계속 버티기로 일관을 했고 결국 이제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나한테도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쌌는데 더 이상 감싸는 건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이게 더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행보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반성들도 민주당 내에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 검증 부분도 아마 이제 대통령실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강선우 후보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 얘기했던 어제 자진 사퇴했던 강준욱 비서관이나 그렇죠. 보면은 사실 인사 검증을 할 때요. 보면은 뭐 지난 3월에 낸 책이면 충분히 볼 수 있고 발언 논란도 볼 수 있고 재산도 볼 수 있고 이 지금 보면은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갑질 의혹도 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합니다. 이거 왜 사전에 거르지 못했냐 이런 비판들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좀 보완과 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앞서 뭐 이제 노동비서관 임금체불 의혹도 있었고 강준욱 비서관 저서 논란도 있었고 해서 계속해서 인사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예. 좀 더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예. 인사는 물소대가 강을 건너듯이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건너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병든 소라든지 뭐 그런 소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건너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스타일로 가려던 것이 아니냐. 조금 속도를 늦춰서라도 검증을 철저히 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를 철저하게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래 강행을 한다라는 기류였는데 네네. 이게 갑자기 기류가 확 바뀐 것 같은 모양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주말에 이런 결정을 그냥 두 사람 다 내려버렸다면 네. 조기 진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이틀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월요일 날 화요일까지 가자 이 언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의 의혹들이 새로 생겨났어요.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이 갑자기 그 당시에 예산 을 통한 갑질을 했다든지 또는 성균관대 경인교수 시절에 벌써 5주 동안이나 그냥 무단 결강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면서 청문회 네. 이후에 또 강행한다는 이후에 또다시 어떤 지금 또 의혹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커가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찍 결정하는 게 더 낫었다라는 후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파악했던 기류는 예. 굉장히 논란이 부담되는 건 맞다. 하지만은 그냥 임명하고 어쨌든 감수하고 빨리 이제 인사 검증 단계, 인사 논란에서 벗어나서 다음 스텝으로 일을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좀 잘못해서 얻어맞고는 있지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뭔가 이제 다시 국면을 전환해보자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이거를 밀고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내부 기류나 이런 것들도 강선우 후보자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남희 기자, 현역 낙마 첫 사례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텐데, 자, 이 카드를 선택한 게 향후에 전국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계속 그 강선우 후보자 이제 물러나는 게 이제 당연한데 너무 늦었다 이런 반응이 이제 야당에서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속 그 강 후보자가 물러났기 때문에 다시 조금은 다음 후보자 아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 인사청문회들이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이제 현역 네. 의원을 임명할 때도 보좌진 갑질이라거나 이해 충돌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더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쿠폰 신청 셋째 날인 오늘도요, 전국 각지 주민센터가 북적였죠. 그러자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이것도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 질타를 했어요? 네, 질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에 선불카드로 지급된 이 소비 쿠폰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 쿠폰을 나눠줄 때는 이 소득에 따라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일반 시민이 받는 15만 원, 지금 저기 18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네. 수도권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 3만 원을 또 추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받는 선불 카드는 18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이 받는 소비 쿠폰은 33만 원 연두세, 네. 그리고 기초수급자가 받는 카드는 남세, 저렇게 색깔로 구분을 해서 낙인을 찍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저기가 이제 광주시뿐만 아니라요. 네. 부산에서는 한 지역에 어떤 한 분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어요. 43만 원짜리 이렇게 43만 원 써 있는 소비 쿠폰을 저거요? 받았다면서. 네. 그렇죠. 43만 원 짜리 그 쿠폰을 받았다면서 이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굉장히 결국 당신은 기초수급자입니다. 낙인을 찍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각 지자체를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낙인 찍는 것 인권 감수성이 없는 거다. 이 대통령이 오늘 질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아니, 임주혜 변호사, 만약에 광주에 사시는데 저 남새 카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 편하게 쓸 수 있겠어요? 사실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걸 나눠주는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색깔로서 딱 구분해 놓았던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네. 생각하고 좀 만들어둘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난 아쉬움이 남는데, 카드 앞면 말고 뒷면에 액수를 써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다른 표식을 해둔다거나 그래도 조금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도 만들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짙은 아쉬움이 남고요.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소득이 노출이 돼서 불필요한 그런 마음을 상처받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남희 기자, 아이들 입장에서도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그 생각나요. 예전에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급식비 안 낸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기초수급자 따로 부른다든가 식비 안 냈다라고 혼내던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굉장히 이걸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 정말 인권 감수성 떨어진다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종우 평론가, 네네. 받는 사람은 그러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소득 수준을 광고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랬답니까? 그러니까 이거지요. 받는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서 예. 빨리 수급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일선 창구에서 줄을 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게 되면
실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깔이 있다 그러면 예. 43만 원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를 지금 줘야 되는데 43만 원짜리를 줬다. 그럼 이게 크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뭐랄까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그러니까 탁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편한다라는 네. 생각만 한 거지만 그야말로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낙인이 어떻게 찍힐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임재 변호사 설명대로 금액을 표시하려면 뒤에 하면 되지 않냐. 이 낙인 하나하나에 위축이 된다. 복지는 섬세해야 한다. 그런데 또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눠주는데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냐. 싫으면은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이용재 평론가, 갑론을박이 좀 안 벌어지게 이걸 좀 섬세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혹시라도 카드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예. 잘못 주게 되면 이거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뭔가 표시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저렇게 숫자가 써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감수성의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아무리 이거를 굴려봐도 이건 사실 해결 방법이 없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카드로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오히려 그냥 계좌로 그냥 쏴주면 마음이 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사실 지금 뭐 네티즌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예. 옳은 것 같습니다. 참 이용재 평론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제 카드를 찍거나 아니면 긁었을 때 그냥 나눠주면서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임재 변호사? 그렇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예. 이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구분은 필요한 게 맞아 보이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첨부율 카드로 받는 방식이 소비 쿠폰으로 받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대다수의 또 국민들은 이렇게 별도로 카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네.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왜 이렇게 했는지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거 불필요하게 국민들끼리 서로 나뉘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여집니다. 돈 더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댓글도 사실 또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또 옳은 일이 아니겠죠. 조금 더 행정 편의적인 발상보다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업무가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까지요. 소비 쿠폰을 신청하신 분들만 무려 1,429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만 명. 그러니까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미 소비 쿠폰을 받아서 어디에 쓸지 고민 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어쩌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 쿠폰 받으셨나요? 혹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반찬이나 뭐 국거리도 그렇고 또 과일도 좀 몇 가지 사고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또 빙수도 하나 더 먹고 가려고 네, 여기 기분 엄청 좋아요. 네. 커피 사고 그다음에 먹는 거 소고기 사고 싶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써야 좀 잘 쓸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종구 평론가, 네네. 소비 쿠폰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선택지마다 각각의 어떤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신용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쓰면 쓸수록 포인트가 올라가잖아요.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이번 그 소비와 관련된 이번 지원금이 그대로 포인트로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 사랑 상품권. 요거 귀가 좀 솔깃하네요. 제가 서울에 사니까요. 네. 보니까 공공 배달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2만 원을 3번 사용하면 10,000원을 환급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귀가 솔깃해지고요. 그다음에 선불카드는 온라인 신청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선불카드라는 건 이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겁니다. 네, 신청할 때 또 꼼꼼히 따져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 쿠폰이요. 어디에 쓸지 고민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또 이들을 잡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사가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게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차츰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경제가? 젊은 사람들은 솔직히 뭐 배달 어플 이용해서 주문을 많이 주시니까 이 쿠폰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냥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만약에 그 금액만큼만 쓰고 싶으시다면 제가 볼 때는 보토스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남희 기자, 소비 쿠폰 이거 피부과 시술 받는 데서도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가능해요. 병원에서 쓸 수 있는데 연 매출 30억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피부과 같은 경우는 또 손진 유치 경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저희는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미 예약이 다 차가지고 지금 당장 안 된다.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지금 반응까지 그래요?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의 원래 취지는 어떤 중소상공인 분들이 예.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되게 돕는 거니까 좀 쓰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좀 더 그 상공인들한테 도움되는 소비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취지대로 또 잘 활용해야 그게 경제도 돌고 결국 우리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 속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재 변호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이 가방 그리고 또 목걸이에 영수증을 확보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통일교 측 간부가 사실상 어떤 통일교와 관련된 사업을 청탁을 하면서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제공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통일교 측이 이제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정말 네. 고가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수증이 확인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리되고 있는, 지금 알려지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면은 지금 이 전직 간부 윤모 씨가 개인 카드로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구매를 한 이후에 예. 선교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 측에서는 이 전 간부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지 통일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수증이 발견된 건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고 그것이 어찌 보자면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되었다 여기까지만 확인이 된 거지 예.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의 증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 측은 이제 이것이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입중해 이제 수사력을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목걸이와 명품 가방, 그러니까 영수증을 확보는 했는데 실물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실물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영수증이 있다면 실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두 가지 물건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아예 잃어버렸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뭐 김 여사의 어떤 자택이라든지 건진법사 법당 압수수색을 했어도 안 나왔고요. 네. 명품 가방은 약간 다릅니다. 명품 가방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가 관련이 있는 것까지는 밝혀냈어요. 즉 유모 씨가 어디에 이 명품 그 매장에 가서 그 명품 가방을 바꿨거든요. 다른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꿨습니다. 거기까지는 찾아냈는데 이건 역시 이 유모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건진법사 전모 씨가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 이 가방을 갖고 가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바꿔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한테 다시 공을 넘긴 거잖아요. 예. 건진법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긴 받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양쪽 다 두 가지 물건 다 잃어버렸다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영수증 이외에 현물은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로 이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될지 궁금하고 또 특검이 마침 오늘 김 여사를 보좌하던 이 대통령실 행정관도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이 실물, 그러니까 이 목걸이라던가 가방 자체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수사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그 실물이 딱 발견이 되고 최종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가 알려진다면 이 사건의 이 전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버려졌을 가능성도 사실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음. 내지는 영원히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네. 이 증언이나 진술이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일치한다면 신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던 이 조현건 전 행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예. 특히 나토 순방에 동행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이 순방에 함께 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목걸이를 하고 나온 부분도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제품을 착용하게 된 건지 가장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많은 정보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소환을 통해서 만에 하나 물증이 끝까지 확보되지 않더라도 다른 진술 등을 통해서 어떤 청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수사력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특검이 이렇게 김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수사 중인데요. 이제 관심은 2주 뒤로 쏠립니다. 2주 뒤, 그러니까 다음 달 6일에요. 김 여사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가 김 여사 측에서 조사 방식을 좀 협의하고 싶다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온 겁니다. 하지만 예. 특검 측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협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2주나 남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이 남았던 만큼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네. 검찰 조사 어떤 비공개로 어떤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다, 출장 조사했다 이것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혜는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 김 여사 어떤 조사에 대해서요. 여당의 한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의원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됐나요, 준비? 네, 틀어주시죠. 김건희는 이번에 특검에 출두하면은 그날 밤 자는 것은 구치소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구속될 수밖에 없죠.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지금 현재 특검에 의해서 발각되고 있습니까? 네, 특검 수사 상황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사제 총기 사건 피의자는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불화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네. 피의자가 사실 유일하게 밝힌 범행 동기가 이혼에 따른 아들과의 불화였거든요. 근데 유족이 그런데 그거 아니다. 단호하게 반박을 했어요. 유족 측의 입장이 처음 나온 겁니다. 자,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 유족 측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년 전에 피해자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 예. 하지만 이혼 후에도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알리지 않기로 하고 사실상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이혼 후에도 사실상 같은 집에서 기거하면서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해당한 아들 피해자도요. 부모의 이혼을 알게 된 이후에도 굳이 이것을 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이혼 이후로 가정 불화가 생겨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 동기는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는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겨냥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그런데 유족 측은 이 또한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러면 말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던 거죠? 유족 측의 상황은 사실 끔찍했습니다. 지금 피의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손주의 할아버지는 원래 아들만 노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들을 이렇게 총을 겨눠서 살해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지인 있지 않습니까? 생일잔치에 지인도 초대했다고 했어요. 지인에게 2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불발됐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방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불발된 것을 듣고 이 며느리는 자기의 남편
쓰러져 있는 남편을 다시 구조하기 위해서 방으로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그 당시 일단 총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정비하면서 이 지금 피의자가 이 며느리한테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남편을 구조하지 못하고 예.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요. 그러니까 문을 다시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협박을 하는 와중에 끝까지 버텨서 아이들을 사실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참 아들만 노린 살인이냐 아니면 당시 생일 파티에 함께한 모두를 노린 무차별 범행이냐. 자, 이렇게 피해자와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들어보시죠. 아들만 노렸다고 하면 전 부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열등감이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아니면 복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 부인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지금의 전체적인 어떤 좀 처지, 불행한 처지를 그냥 자기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풀어낸. 일단 경찰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이 유족의 주장처럼 임재희 변호사, 만약에 무차별 범행이었다고 하면 이게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지 않겠어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이 뭐 더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음은 분명하고요. 예. 더 큰 인명 피해까지도 감내하려고 했다. 미필적 고의를 갖고서 이런 총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려고 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이미 가장 중한 결과, 참혹한 결과를 낳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이 예. 사건의 이 경과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런 총기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격추까지 됐다는 점,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막을 방법은 없었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유족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원래는 피해자 집에서 모이려다가 아들 집으로 오겠다고 해서 아들 집에서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아들 집으로 향하기 전에 피해자가 본인 집에 폭발물을 미리 설치한 겁니다. 네. 왜 그런 거죠? 경찰 조사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경찰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한 것은 내 생을 정리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예. 다수가 희생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렇게 실행이 되어버렸다면 더 큰 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가슴에 쓸어내리게 됩니다. 아니,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족 측이 주장하는 무차별 범죄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 같은데요.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계획 범죄였다라는 부분에도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입니다. 미리 본인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 두고 총기를 가지고 아들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이동을 한 이 과정. 네.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총기를 다시 가지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가는 과정, 철저하게 계획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없다,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이미 용인하고 있었던 계획 범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한 범행 동기라던가 과정은 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유족의 뜻처럼 피해자인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가 철저히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퀴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요즘 인터폴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인터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인터폴의 황색 수배는 땡땡땡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1번 사망자, 2번 테러물, 3번 실종자입니다. 자, 이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김씨 지금 어디 있나요? 김씨랑 계속 연락하세요? 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증거 인멸이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 씨가 특검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서 인터폴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김모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김건희 여사 집안의 이 집사로 불리면서요,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이 자신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하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 수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른바 이 집사 게이트가 요즘에 굉장히 큰 화제인데요. 그 집사가 바로 이 김모 씨입니다. 근데 이 김모 씨가요, 이 석 달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직전에, 직후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이 베트남 비자가 만료될 것이 걱정됐는지 최근에는 또 태국으로 넘어갔다라는 또 소문까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인터폴에다가 연락을 해서 현지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될 경우 이른바 국제 수배라는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요청하는 곳이 바로 사실 우리가 드라마,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터폴이라는 겁니다. 많이 듣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실체가 뭔지, 뭐 어떤 조직인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거든요. 일단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국제 형사 경찰 기구,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어거니제이션의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 범죄가 아니라 국제 범죄, 그리고 말하자면 범행의 계획, 실행, 경과 결과를 2개국 이상에 걸쳐 있는 범죄를 다루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국들이 서로 형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인터폴을 통해서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요. 1923년에 창립이 됐고, 이게 원조, 수사의 원조 정보 교환 이런 겁니다. 196개가 참여하고 프랑스 리옹에 본부가 있고, 근데 문제는 강제 체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정보만 공유합니다. 자, 오늘 몰랐던 이야기는요, 이렇게 인터폴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저희가 인터폴로 직접 활동하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국제범죄수사대에서 팀장으로 있었지만은 인터폴 수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인터폴 수사팀장도 한 2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인터폴 수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배 교수님이 말했지만은 ICPO 설명했지 않습니까? 저 때 활동하셨을 때군요. 네, 이제 봤네요. 자, ICPO라는 게 사실은 국제 형사 경찰 기구이기 때문에 경찰끼리의 조직인 건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안 부르고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거기다 플러스해서 폴리스에서 인터폴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청이라든지 각 지방청에서 인터폴 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도주한 외국인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 바탕을 깔아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럼 인터폴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을 좀 하게 됩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선서에서 범인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무슨 성폭행 범이건 강도건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으면은 인터폴한테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범인이 유의 어떻든 간에 외국으로 도주를 했어요. 만약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 경찰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잡을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 그러면은 필리핀 경찰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그래서 서울청이나 지방청에 요원을 둬가지고 그 인터폴 청구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에 수배를 내리는 거예요. 즉 적색 수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일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도주해 있는데 그거를 건거리에서 우리한테 인계하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할 때 우리가 인수하러 가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 요청하는 기구가 뭐냐? 그게 바로 인터폴인 거죠. 아, 그렇군요. 참 쉽게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터폴이 그럼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저희가 사례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해외로 도피한 사건에 2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자,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입니다. 아마도 이게 전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인터폴이라는 존재를 알게 해준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조이팔이라고 하면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최대의 사기 금액을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피해자가 무려 5만 명이었고요. 피해 액도 4조. 와, 이거 너무 큰 돈인데요. 근데 이 조희팔 씨가 굉장히 초대형 사기극을 벌였는데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사기를 했냐면은 요즘엔 조금 흔해졌지만은 그 당시로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사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이런 의학 뭐 이런 기구, 의료기구 이런 것들을 한 44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 놓으면
여기에서 이제 배당금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좋게 이렇게 잘 얘기를 예쁘게 하면서 440만 원 투자를 하시면은 8개월부터 배당금이 나오는데 네. 순수익 141만 원의 순수익이 나온다. 말하자면 연이율 48%로 돌려주겠다라고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가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하고서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저 사기에 이제 끌려들게 됐고요.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의 돈을 예전에 그 가입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른바 뭐 돌려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크게 치면서 주변 사람들도 되게 잘했다 그래요. 막 그 경비원 아저씨한테 이렇게 사과도 주고 주변에 이렇게 막 용돈도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막 체포돼서 인터폴이 막 공조 요청을 했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네. 인품이 그 좋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냐 그러면서 그래요? 예, 요런 대단한 사기꾼이었다. 근데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인터폴에서 그럼 공조 요청에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이죠. 지금 조이팔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지명수배를 하게 되면은 공항이라든지 배를 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밀항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국인인 걸 알아가지고 인터폴을 요청을 하는데 인터폴 청구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레드 노티스 즉 적색 수배를 하게 되면은 신병을 체포를 해서 우리한테 인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희팔에 대해서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 예. 적색 수배를 중국 공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다니면 잡지를 못하잖아요. 왜? 우리 인터폴 수사관이 중국에 가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찰이지만 중국에 가면 경찰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네. 외국 기관에서 타 기관이 수사한다는 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피해 다녔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권 무효화 조치도 가능은 한데 네. 조이파리가 여권을 위변절했죠.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은 적색수배를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네. 중국 공안들이 체포를 하고 우리한테 인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그럼 결국 못 잡았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명을 쓰고 예. 신분을 완전히 위조한 겁니다. 그래서 옌타이에서 숨어 살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재산을 국내에 숨겨놓은 걸 송금받아서 일종의 황제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공안이 발급한 사망 확인서하고 유족이 찍은 당시 유명했던 장례식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유골이 화장돼서 국내로 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경에서는 2012년에 이거 사망했다. 그 결론을 지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그 뒤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망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본 사람이 그 찍어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 그랬군요. 아니 그러면 자 이렇게 조이팔 사건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적색수배라는 게 나왔거든요. 정확하게 이 적색수배라는 게 뭡니까? 저희 나라에서 인터폴로 요청을 할 때에 수배 종류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색수배라고 돼 있는데 네. 수배서 끝에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요. 색깔이. 그래서 적색이라는 거예요. 빨갛게 돼 있어서? 예, 청색 수배는 청색으로 돼 있고 그냥 오. 눈에 띄기 쉽게. 네. 적색 수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중대 범죄에 한해서 예. 그 나라의 범인을 체포를 해서 우리한테 인계하거나 추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배서예요. 그러니까 네. 이 범인들이 일반 범인이 아니고 강력범죄라든지 마약사범, 총기사범, 성폭력사범, 사기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정도의 사기를 친 사람들 상에서 우리가 네.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서 범인을 잡아서 중국에서 인계할 수도 있고 강제 추방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같은 경찰 기관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한테 인계해 주면 네. 우리나라도 중국인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인계할 수 있거든요. 상호주의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조이팔에 대해서는 네. 적색수배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우리한테 인계를 못했던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이팔 씨가 사실은 사망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지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인계하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또 뭐 그걸 화장됐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적색수배를 했지만은 크나큰 실효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적색수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니까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아까 나왔던 그 적색 수배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집사에게도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색 수배 말고 황색 수배, 그러니까 황색 수배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한 것일까요? 이용주 평론가 답을 맞춰볼까요? 노란색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위험 물질 뭐 이런 거니까 테러물이 아닐까요? 테러물 정보. 정답이 테러물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테러 같은 경우는 황색이라든지 스페셜 노티스를 하는 건데 저 옐로우 노티스라고 불러요. 저 황색은 실종자. 저거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하더라도 정식으로 들어오면 지문을 찍지만 밀고 갈 경우에는 지문이 없어. 인식사항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지문을 찍어서 그걸 통보하게 되면은 각 나라에서 지문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실종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김은배 팀장님, 해외에서 이 도피자를 찾을 때 인터폴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만 요청하면 바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터폴 수사는 수사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뭐 수배자라든지 아니면 중대 범죄자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도주를 했을 때 인터폴한테 요청하게 되면 인터폴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 즉 인터폴 가입국이 196개국 정도가 되고 있는데 196개국으로 그 수배서를 보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A라는 범인이라든지 피해자를 잡을 수도 있고 강제 처방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인터폴 요청하면 해주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수배 거부 조건이 있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 이유가 연관이 돼 있거나 경제범죄 피해 금액이 5억 원 미만? 이거는 거부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 거부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인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는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건으로 요청하는 거는 일단은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요청서는 보내면 그 리용 같은데 본부에서 그거를 받아주지 않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조이팔 얘기를 돌아오면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아니 죽었다던 조이팔이 다시 적색 수배가 됐어요? 좀 황당하죠. 사실 2012년도에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이. 공개까지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사실은 적색 수배가 해제됐겠죠. 근데 문제는 조이팔이 다시 그때쯤이야 만약에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적색 수배가 해제됐으니까 자유롭게 활동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즈음에 목격담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어디에선가 목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그러니까 목격담이 나오니까 경찰로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다시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해갖고 그때 이제 강시명 경찰청장, 전 경찰청장이죠.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볼 만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이게 죽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배 중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보이스피싱 총책 그 유명한 김미영 팀장입니다. 저도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용주 평론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회원님은 굉장히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받아봤고 한때는 진짜 저희 부모님보다 더 많이 문자를 보내서 굉장히 곤란했었는데요. 굉장히 우리 전 국민들이 이 문자를 다 받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때는 2010년 전후였고요. 대한민국 스마트폰이 한창 이제 보급이 되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대출도 쉽게 해준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에다가 이제 불법 대출을 뭐 이제 요청을 하고 이런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자료 화면처럼 사실은 뭐 중국과 필리핀에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콜센터들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대출을 뭐 받는다는 이 요구가 나오면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무려 한 400억 정도의 이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문자는 690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김미영 팀장이라는 사람이 2년, 3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400억, 뭐 5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뭐 챙겨서 범죄 수익으로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잡고 보니까 이 김미영 팀장의 정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놀라실 겁니다. 전직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9년 동안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성도 아니고요. 네. 그냥 전직 경찰인데 2008년도에 뇌물을 받아 해임돼 갔고요. 예. 어떤 서울의 한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걸 이용해 갖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네. 근데 그 조직에 자기가 수사했던 피의자들을 거기에 쓴 거죠, 그대로. 그래요? 영입한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 400억 정도를 했고 사실 9년 동안 추적해갖고 필리핀 한 시골만에서 검거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말하자면 필리핀이나 중국, 베트남지에 조직원 수 한 100명인 기업형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갖고 일종의 분담을 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예를 들면 전화를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쓰세요. 그리고 어떤 어투를 어떻게 말하라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대본이죠. 스크립트까지 개발해서 그대로 그것도 뭐냐면 어떤 때 쉼표를 쓰세요. 어떨 때 뭐 강요를 하세요. 이런 수사 기법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400억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던 그 사건이 바로 전직 경찰이다. 자, 이렇게 희대의 범죄를 저지른 이 김미영 팀장 박모 씨가 그런데 결국 필리핀에서 9년 만에 붙잡혔거든요. 여기에도 인터폴의 역할이 꽤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모 씨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 숨어 있으면서 인적사항을 숨기고 있었는데 당시에 필리핀에 살던 우리나라 교민이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가 있는 필리핀의 그 코리안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일명 코데라고 부르는데 한국 경찰의 형사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주재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대사관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주재관이. 그 외에 한국 주민을 수사하기라든가 돈 받기 위해서 경찰관을 파견시키는데 그 경찰관, 즉 코리안 데스크한테 필리핀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박모 씨가 어디 있다. 이러니까 그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서 잠복을 한 거예요. 며칠간 해가지고 확실하게 있다 싶었는데 코리안 데스크가 직접 체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리핀 경찰과 공조, 이민청과 공조를 해가지고 박모 씨를 체포를 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런데 이 박모 씨도 조이팔 씨처럼 또다시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박모 씨를 검거를 했는데 필리핀은 사실은 그 교도소는 이제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교도소 옆에도 뭐 호화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박모 씨가 한국에 송환이 되질 않고 그쪽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도소 수감이 됐는데 그만 탈옥을 했던 것이죠. 탈옥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적색수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저 이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북한이 인터폴에 협조를 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리면은 인터폴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터폴 비회원국이죠. 회원국이 아닌 겁니다. 북한, 대만, 투발루, 코소보, 서사하라 같이 뭐 미크로네시아 같은 건 자격 제한 상태이고요. 북한, 키프로스, 남오세티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승인 인정이 부족한 국가, 그러니까 비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회원국에 갔다고 해서 바로 잡는 건 아니라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비회원국, 말하자면 북한이라든가 뭐 대만 같은 데 갔다면은 공조가 안 되니까 사실은 잡기가 그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가 이름하여 인터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겁니다. 궁금해요. 경찰이면 누구나 다 인터폴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인터폴 요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원 자격은 가능하죠. 그러면 할 수도 있지만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로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터폴 요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생길 경우에 공모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려고 지원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경찰 경력이 필요하겠죠. 본인이 이제 인터폴의 영어 같은 경우에 외국인, 왜냐하면 인터폴이 쓰는 언어가 영어, 프랑스, 스페인, 아랍을 쓰고 있거든요. 최소한 영어는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사 경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 경력이 1년 차, 2년 차는 어릴 것 같고 최소한 5년 이상의 수사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외국 국제대회 같은 데 많이 갔으면 특히 유학 같은 거 갔으면 좋겠죠. 그런 자격이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뽑기 때문에 누구도 경찰관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택, 초이스가 되는 거는 매우 쉽지 않다. 그렇군요. 우리 이용주 평론가 영어 잘하시고 해외에 거주하셨으니까 경찰이셨으면 인터폴 해보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경찰이 되기가 일단 어렵죠.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김은배 팀장님은 몇 개국 하십니까? 저는 3개국어를 하고 있는데요.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저 혹시 바디랭귀지도 알고 깡통녀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네.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 김문배 팀장님 가장 인터폴 경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 남는 순간은 많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인터폴 수사하면서 보람된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 사업가가 남아공에 납치가 된 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납치가 됐는데 납치된 사람들이 몸값을 요구했어요. 한 20억 네. 정도를 요구하면서 안 보낼 경우에는 살해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 가족이 우리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아 그래요? 자기 남편이 납치됐는데 네. 돈을 안 보내면 죽이겠다. 그런데 돈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 돈을 보내면은 납치범들이 납치된 사람들을 살려줄까요? 풀어줄까요? 예. 죽이겠죠. 그렇죠. 얼굴 아니까. 네. 그래서 돈을 보내지 말라고 시간을 끈 다음에 거기 이제 주재관을 통하고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그 남한국 경찰들을 동원해서 그 잡혀있던 장소를 급습을 해서 2명을 무사히 구출을 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그 2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빵도 사오고 좀 봉투도 주는데 봉투는 안 받고 빵은 먹을까 말까 하다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김문배 팀장님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이 방송을 혹시 보고 있을지 모를 이 해외의 도피 중인 범죄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하고 외국에 도망갔다 하더라도 인터폴을 수사하게 되면 기필코 검거가 되고 외국으로 도주하는 순간에 기소, 즉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10년 도망가도 검거가 돼서 체포 오게 되면은 다시 벌을 받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습니다. 네. 네, 세 분과 함께 이렇게 또 인터폴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